영화는 19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바로 세계 2차 대전이 종전하던 해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주인공 폴이 고국인 미국으로 귀국하는 장면으로 유쾌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부인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못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폴이 내렸던 함선은 SS 빅토리호로 실제로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중 531선의 빅토리아 함선을 운행했고 이후에 이 중 일부가 한국전쟁에서 활약하기도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언급되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SS 메르디스 빅토리호인데요. 원산흥남 철수작전 중 배에서 무기를 내리고 대신 피난민들을 태웠던 함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사회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영화 속의 폴은 전쟁의 기억으로 악몽을 꾸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우연히 6.25에 참전한 미국인 할아버님들을 뵐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절 통해 그들은 젊은 날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셨는데 그분들에게서 전쟁의 참혹함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한국인이라면 그분들 삶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함의 표시를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트로에 잠시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미국의 나파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속의 산책 속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 글래스는 볼, 스템, 그리고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 글래스를 자세히 보시면 요즘의 글래스에 비해서 스템 부분이 굉장히 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용되던 스템 안쪽이 뚫려져 있는 홈이 있는 형태의 글래스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와인 양조 기술이 발전되지 못했을 시기에는 와인에 찌꺼기들이 많았고 글래스 볼 안에 찌꺼기들이 떠다니면 와인을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찌꺼기들을 스템 안쪽에 가라앉혀서 와인과 분리시켜주는 기능의 글래스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편하게 와인을 마실 때 스템과 베이스가 없는 글래스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저 역시 리델로트고 글래스를 사용합니다. 와인은 시각, 후각, 그리고 미각으로 즐기는 음료입니다. 목사님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장면으로 와인을 병에서 글래스로 옮긴 후 눈으로 와인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바로 잔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스왈링이라고 합니다. 와인의 점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와인의 점성이 좋으면, 즉 끈적할수록 글래스 안쪽에 음료가 지나간 자국을 오래 남기게 되고 이것으로 와인의 바디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와인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스왈링을 하는 주 목적은 와인의 산소 접촉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는 우선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풍미가 갑갑하게 느껴지면 그때 스왈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은 코로 느끼시고 입안에서 테이스팅합니다. 싱글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제 초콜릿과 즐기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와인도 초콜릿과 잘 어울리는 종류가 있고 주정 강화 와인인 포트가 좋은 예입니다. 주인공 폴의 직업은 초콜릿 판매원이었고 그가 구남에서 내렸던 샌프란시스코에는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초콜릿 회사인 기라델리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음식의 단맛은 드라이한 와인의 과실 풍미를 약화하고 불쾌한 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당도의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달달한 초콜릿의 경우에는 그 초콜릿보다 더 달달한 와인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달달한, 즉 스위트 와인 중에는 일반 와인에 알코올을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주정 강화 중 포르투갈에서 생산한 포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트에서 약 2만원에 구매 가능한 폰세카 빈 27포트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정 강화 와인은 일반 와인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고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오픈 후 2-3달 정도 보관하면서 마셔도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Brandy. Oh, the finest. I made it myself 21 years ago. 할아버님은 손자 사위와 함께 마시기 위해 좋은 술이라며 21년 전 본인이 만든 브랜디를 꺼냅니다.
영화에서 분명히 배경이 와이너리인데 왜 갑자기 브랜디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브랜디 역시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와인은 발효해서 만드는 술이고 브랜디는 증류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디로는 보르도 북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꼬냑과 보르도 남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아르마냑이 있습니다. 와인의 빈티지와 마찬가지로 브랜디 역시 하나의 해에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와인의 넌빈티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숙성 연도의 술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브랜디 병에 보면 나폴레옹, 엑소 또는 VSOP 등과 같은 문구가 이때 섞은 술의 숙성 연도와 관계있고 그 표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님이 손자 사이와 함께 마신 21년 숙성한 브랜디는 제 생각에는 하나의 해에 수확한 포도만을 사용한 빈티지 브랜디라고 추측됩니다. 와인은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 후 압착, 발효, 숙성, 그리고 병입의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집니다. 포도밭이 모두 불타지만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뿌리 하나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It's alive. In 1580, the first Aragon, also Pedro, came from Spain to Mexico with a dream in his head, the claws on his back, and the root from the family's vineyard inside his pocket. 그리고 할아버님이 스페인에서부터 가져온 포도나무의 뿌리로 와이너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페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스페인 와인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국내에서 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헤쿨라와 제가 최고의 스페인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니코 그리고 중간 가격대의 쿠네 그란 리제르바 추천드립니다. 뿌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포도밭이 불타더라도 포도 씨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또는 할아버님이 이민을 다니면서 무거운데 뿌리를 가지고 다닐 것이 아니라 씨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포도는 씨만을 이용해서는 해당 포도 품종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재배하고 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가 필요합니다. 압착을 통해 포도에서 포도즙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요즘에는 압착에 기계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영상에서처럼 사람이 직접 발로 밟아서 압착을 했었습니다. 시기상 이 장면이 1945년이고 저도 그렇고 올빈을 선호하시는 애호가분들은 이 정도 시기에 와인을 테이스팅할 기회가 간혹 있으실 텐데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효란 효모 또는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와인에서는 알코올 발효와 말로로틱 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을 하게 됩니다. 와인의 스타일은 와인이 담겨지는 통의 종류와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숙성을 오크통에서 한 와인은 안정된 색상과 탄닌, 구조감, 그리고 바닐라, 코코넛과 훈제 풍미 등을 갖게 됩니다. 와인이 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 크기는 다양하고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키보다도 훌쩍 넘는 매우 큰 크기의 오크통을 사용하게 되면 작은 오크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와인이 오크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숙성이 충분히 된 와인들은 병으로 옮겨진 후 생산자가 시장에 출시해서 마셔도 된다고 판단하는 시점 전까지 와이너리 셀러 안에서 병 숙성 기간을 더 거치게 됩니다. 이때 눕혀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와인을 보관할 때도 눕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 속에서 포도밭에 서리 피해가 닥치자 사람들이 불을 떼서 포도나무에 열을 공급해줍니다. 서리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면이나 물체에 접촉하여 얼어붙은 흰 가루 모양의 얼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봄서리는 대륙성 기후에서 나타나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지중해성 기후대인 나파밸리에서도 봄서리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대에서는 포도 성장기에는 햇살이 좋아 포도의 당도가 충분히 높게 올라갑니다. 와인은 포도의 당분이 알코올로 변환이 되면서 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의 당도가 높으면 결론적으로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다소 높습니다. 즉 나파 와인 역시 알코올 도수가 다소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파밸리 와인을 구매하실 때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의 와인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나파밸리를 프랑스 보르도에 비견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보르도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고 나파밸리 역시 다양한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고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재배가 좋기 때문입니다. 단 프랑스의 와인은 레이블에 품종이 적혀 있지 않지만 미국 와인은 레이블에 품종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품종만 사용해서 만든 와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각각의 스테이트, 즉 주마다 법이 있고 모든 주를 통틀어 포함하는 연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마다 레이블의 품종을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이블에 나파 와인과 함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까베르네 소비뇽 75% 이상이 포함된 블렌딩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파 까베르네 소비뇽은 케이크 브레드와 마트에서 3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루이 마틴이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의 영화 정보로 촬영지가 된 와이너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 한 곳이 더콘 비냐드였습니다. 1976년 설립된 나파밸리의 포도밭을 일군 초창기의 40개 와이너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처음 심었던 포도 품종은 메를로와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었고 특히 나파밸리에서 메를로로 만든 고급 와인을 최초로 개척한 생산자로 유명합니다. 북미 최고의 메를로 포도밭인 뜰펌지에서 생산된 와인은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2017년 100대 와인 중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뜰펌지 포도밭은 용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해 포도가 익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포도밭을 서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영화는 나파밸리와 함께 소노마 카운티에서 촬영됩니다. 소노마 카운티 안에서 특히 러시안 리버 밸리는 다소 추운 기후로 피노누아와 샤도네이 품종의 재배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피노누아는 오레곤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안 리버 밸리는 샤도네이 품종 생산자로 키슬러와 람이 추천드립니다.